자, 보시죠? 저거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혹시라도 추우신 말씀하세요. 자, 오늘은 소득세 이론 나갈 건데요. 좀 힘들어요. 오늘 잘 견뎌내셔야 돼요. 오늘 버티는 날이 버티는 날. 알죠? 진짜 지루합니다. 아시죠? 걱정되네요. 자, 보시죠?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론이 좀 타격이 커요. 한 번씩 날아갈 때마다. 이게 보니까 잘 나온 거 위주로 할게요.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자 소득은요. 옛날에는 얘였어요. 위에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저금만 하면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죠. 이자는 그냥 알아서 통장에서 불러 들어와요. 맞죠? 그래서 요게 핵심이에요. 필요 경비는 이자 소득 인정이 안 돼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빼기 전 신고할 게 총 수익 금액이었고 비용을 뺀 후에 신고할 소득이 소득 금액이었죠. 저기 소득 금액하고 수익 금액이 예외적으로 같아요. 둘이요.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죠? 이게 과거에 많이 나왔던 문제이자 소득에서. 자, 그리고 여기 이자 소득의 범위는 말 그대로 얘네들이 이자 소득이다 이 뜻이에요. 해보면요. 자, 일단 예금 적금의 이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자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사채 할인 발행할 때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우리 그때 뭐 3년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자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우리가 3년 동안 이자 비용이 뭐 감소분이 됐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이라는 건 우리가 채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자 소득이겠죠. 여기서 할인액은 우리가 사채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 할인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채권 증권의 판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당초에 상대방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채권을 1,000원에 사는 거야. 채권을 1,000원에 사요. 맞죠? 판매가 다시 파는 거거든요. 다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채권을 1,000원에 팔아요. 맞죠? 1,000원에 팔았다가 1년 뒤에 내가 1,200원에 사기로 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채권을 담보로 돈 빌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200원에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자 비용이고 난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반대로 1,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파는 거예요. 상대방이 야, 내 채권 1,000원에 사줘. 6,000원 샀어. 근데 야, 1년 뒤에 다시 1,200원 내가 다시 되살게. 난 다시 1,200원 파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채권을 담보로 돈 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채권을 다시 판매한다.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사건이 냈더라고 최근에. 뭐냐면 우리가 저축성 보험 있죠. 우리가 보험회사도 일종의 금융회사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성,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죠. 보장성 보험이 뭐예요?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날 때 받는 거잖아요. 보장성 보험이 계속 반복적이면 오늘도 암에 걸리고 내일도 암에 걸리고 계속 암에, 그죠? 각종 암에 다 걸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원칙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우리가 보험회사로부터 뭐예요? 만기에 여러분 내가 뭐예요? 냈던 것보다 만기에 돌려받는 게 더 큰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자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단기 저축성 보험은 원래는 이자 소득으로 해요. 됐죠? 근데 예외적으로 혹시라도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래요. 만약에 저축성 보험을 10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야, 노후 생활을 대비를 잘하고 있네. 10년 넘게 보험을 유지하고 있으면 네 앞가림을 잘 챙기는 거니까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을게. 알죠? 그거예요. 그래서 10년 미만이라고 돼 있죠. 10년 미만. 알죠? 10년 미만이 이자 소득이니까 우리가 저축성 보험 10년 이상 유지하면 괜찮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좀 외워주셔야 될 게 우리 시험에 앞으로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잘 되거든요. 무조건 종합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 그러면 무조건 분리과세는 뭐예요? 무조건 원천징수 끝내겠다라는 거. 신고를 안 시킨다. 그게 무조건 분리과세죠.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직장공제 해가본지 아세요? 우리가 뭐 교직원 공제회, 건설업 공제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업종 있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복지를 위해서요. 그분들이 평상시에 그 직종에 다니실 때, 뭐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의 복지를 위해서 선생님이 만든 단체에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한 달에 계속 납부해가지고요. 총 얼마 내냐? 한 1,000만 원 냈대요. 알죠? 1,000만 원 내면 나중에 제가 뭐 퇴사하거나 아니면 잘릴 때 그 교직원 공제에서 제가 냈던 1,000만 원보다 많이 돌려주거든요. 당연히. 알죠? 예를 들어서 제가 1,700만 원 받았대요. 알죠? 한 20년 동안 근무하고 1,700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그럼 우리가 그 우리가 공제가 규모가 꽤 거의 은행급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뭐 교직원 공제, 뭐 군인 공제는 거의 자산이 10조가 넘어가요. 알죠? 거기다 우리가 은행한테 몇 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알죠? 그래서 일단 직장 공제의 초과에서 반환받는 금액 이해되세요? 이게 이자소득인데, 자, 무조건 분리과세 일단 외우긴 하셔야 돼요. 자, 이유를 설명드리긴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직장공제 추가 반환금 지금 녹화하고 있지? 자, 직장공제 추가 반환금이요. 옛날에는 과세를 안 했어요. 과세를 안 했다가 듣고 버리셔도 돼요. 1999년 그 IMF 터지고 나서 좀 지났을 때 나라가 휘청휘청 하잖아. IMF 터졌으니까. 맞죠? 그래서 원래는 과세를 하지 않다가 99년부터 요 직장공제에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 거예요. 아시죠? 그럼 99년도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뿔받죠? 뿔받죠? 뭐야? 열받죠? 뿔받죠? 열받죠? 그쵸? 열받으니까 그들을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과세는 할게. 그러니까 내가 목이면 피는 좀 빨게. 알죠? 피는 좀 빨겠지만, 그 대신 피를 과다하게 빨진 않겠다. 신고는 면제해 줄게. 그냥 원천징수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런 애가 나중에 한 동네 또 있어요. 당초에 과세하지 않다가 과세를 해버리면 신고는 안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이러시고, 여러분 아시죠?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법은 그대로 냅니다. 아시죠? 그대로 내지. 여기서 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막 용어를 막 이해시키는 용어를 안 내야 절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좀 출제를 많이 하는 편 중에 하나예요. 이거 설명드리면,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주된 영업 활동이죠. 맞죠? 그걸 우리가 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요. 영업 대금.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면 영업 대여금의 이익 줄인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B자는 내가 대여,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사업자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우리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여기 있죠? 금전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받는 거죠, 이자를.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은행 같은 데는 사업소득이고. 그렇죠? 근데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14%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원천징수세율 좀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세율이 25%예요. 외우셔야 돼요. 아시죠? 원천징수세율은 출제 1, 2순위 다 커요. 진짜 미국에서 외우셔야 돼요. 다음 중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럼 멘트 나왔단 말이야. 아시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거 했었죠? 우리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 포괄주의 있어요. 맞죠? 열거주의 안 쓴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신종 금융상품 과세하기 위해서는 법에 열거된 것 이외에도 나머지 과세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할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걸 좀 많이 해. 최근에는 여기 수입 시기를 좀 많이 냈어요. 우리 이미 수입 시기는 뭔지 했었죠? 어느 년도에 소득으로 올 거냐?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틀 잡고 외우시는 거지 이걸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외우실 수는 없어요.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맞죠? 은행에 여러분들이 보통예금 있으시죠? 보통예금 있으시면 은행에서 이자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를 은행한테 언제 받기로 약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결산이자라고 해서 통장 정리할 때 보이죠? 맞죠? 약정 안 해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건 수령하는 날, 수령하는 날.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회사에 사채를 취득했대요. 어떤 회사에 사채를 취득하셨대요. 그럼 이자를 약정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여러분들. 당연히. 언제 받기로 하지. 갑자기 회사가 뜨겁이 짠! 이렇게 막 서프라이즈 줄까 하지 않아? 아셨죠? 그래서 뭐냐면 회사는 금융기관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니면 약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틀 잡으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채권, 증권의 이자 있죠? 여기 있죠? 약정이에요, 여러분들. 채권, 증권의 이자,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약정을 하죠. 맞죠? 사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알죠? 자, 무기명 채권은 그냥 이론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알죠? 무기명 채권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이름 몰라요. 그럴 리 잘 없죠, 여러분들. 맞죠? 안 사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죠? 네, 그거, 루나 테라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거 똑같죠? 수령이로 가야 돼. 받아봐야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예금 적금의 이자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금융기관, 은행한테 받는 거죠? 은행한테 받으니까 이게 수령이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비영업 대금이익은 내가 돈 빌려주는 게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은행? 은행한테 돈 빌려줄까? 그죠? 은행이 자산 몇 존이나 보조 나는 몇 조 되는데 너 몇 존이? 그죠? 맞죠? 그 말은 뭐예요?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안 된다라는 걸 빌려주는 게 맞죠? 그걸 당연히 약정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틀 잡으시면 돼요. 하겠습니다. 이자수도 이해 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하겠습니다. 자, 배당소득은요, 여기 좀 얘는 배당소득의 범위 정도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애들이 배당소득이다. 해보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은 요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한테 이익을 분배받는 거. 맞죠? 그게 일반 배당이고요. 여기 우리 시험에 동그라미 이번 의제 배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의제나 간주라는 말 들어가면 걔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죠. 배당으로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배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는 그냥 의제 배당이라 줘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인정 배당은 우리 뭐 했었냐면 예전에 우리 일주일 전에 내가 우리 회사가 부당하게 손해를 봤어요. 근데 부당한 이득을 개인이 취했어. 그럼 부당한 이득을 취한 개인한테 소득세를 때리고자 할 때 우리가 법인세에서 뭐로 처분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대주주래요. 그럼 대주주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배당받는 게 정상적인 소득이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네? 그러면 배당이라는 것으로 처분해요. 법인세에서. 그러면 그 말은 그 배당으로 처분받은 그 대주주는 배당 소득을 받은 것으로 봐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 배당이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인정 배당 나오면 배당으로 인정하니까 배당 소득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것도 안 주고 실제로 가로 아래 있는 문구가 인정 배당이 법문구거든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됐다라고 그 소득으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여러분 일단 공동사업은 같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업을 같이 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업을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사업은 안 하시고 돈만 내신 거예요. 돈만. 그렇죠? 저는 실제로 사업도 하고 있고 돈도 내고 사업도 하고 있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동사업은 하는데 돈만 내고 사업은 안 하는 사람을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해요. 말 그대로 출자, 돈만 냈다. 공동사업자인데. 아셨죠? 그럼 우리가 배당은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냐? 법문구에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이 배당이다라고 돼 있어요. 맞죠? 우리가 일반적인 배당은 회사가 이익 본 거 그거 넘겨주는 거잖아요.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사업장의 이익을 분배만 받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익을 분배받는 거니까 배당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여기 제목 자체가 이미 출자금 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소득이에요. 그렇죠? 대신에 외우고 쉽게 원천징수세율이 25%다라는 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14% 원칙이거든요. 제발. 자, 이제 그분 오시죠? 오실 때 됐는데 20분 지나서 자, 올 때 됐어요. 소득세는 위력이 상당하죠, 여러분들. 자, 동그라미 이거. 근데 우리 시험 2주 남았죠, 여러분들? 자, 보실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시겠지? 동그라미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주무시면 그렇죠? 괜찮아요. 저는 세무 이거 비싸요. 자랑이 되게 요즘. 네, 진짜로 2주 남았어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자,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이론에서 한번 자주 된다니까요. 맞죠? 신고서 열심히 가면 되고 연말정산 열심히 가면 되고 맞죠? 매일 매출 좀 들기 쉽고 맞죠? 다 쉬워요. 근데 여기 이론에서 갈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펀드라고 안 나오고요. 집합투자기구라고 나와요. 펀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펀드는 간접 투자하는 거예요?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간접 투자죠? 직접 투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주식에 투자. 그죠? 눈물이 앞을 가리죠, 많이들. 맞죠? 처음에는, 내가 뭐 워렌 버핏이 되겠다. 한국의 워렌 버핏이 되겠다. 됐어요. 맞죠?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손을 대면 마이너스의 손이야, 마이너스의 손이야. 손만 대면 마이너스가 나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 운용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 펀드 매니저는 주식만 굴리는 게 아니라 채권도 굴리고 부동산도 굴리고 많이 굴려요. 맞죠? 그래서 투자가 집합되어 있어. 맞죠? 펀드에 투자가 여러 가지 주식, 채권 이렇게 다 집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 투자 기구는 펀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펀드는 그 이익을 여러분들한테 수수료 떼고 분배해 주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맞죠? 걔네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여러분들한테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펀드한테 받는 이익은 그건 배당으로 보겠다라는 거,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시기,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배당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은 주총일날 배당 얼마 받을지, 얼마 줄지 알 수 있죠. 배당 얼마 받을지, 언제 줄지. 맞죠? 그래서 받는 날이 아니라 여기 있죠. 잉여금 처분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주총일이라고 안 줄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렇죠? 이익잉여금을 처분을 결의한 날짜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인정배당은 결산 확정일이에요. 조심하실 게 결산일하고 결산 확정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결산일은 12월 30일 올해 연도 말이고 결산 확정은 우리가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를 확정짓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거 다음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연도. 그렇죠? 다음 연도.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죠, 여러분. 방금 얘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자, 보시죠. 자, 일단 무조건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무조건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무조건 분리과세는 우리가 원천징수로 끝내겠다라는 거고, 아시죠? 여기 조건부 종합과세는 일정 소득을 만족하면 종합, 아니면 분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왜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지 좀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 키 잡고 왜 그러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원천징수가 안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렇죠. 안 냈어요. 안 냈는데 5월달에 신고까지 안 하면 완벽하게 여러분 세금이 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무조건 종합과세는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는 애들이 주로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아셨죠? 자, 보시면 자, 외국에서 지급받는 이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안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5월달에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에서 원천징수 된 거 빼주긴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보세요. 얘는 국내에서 원천 징수 되지 않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여러분 짜증나는 게 이해요.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은 원천 징수가 분명히 됐거든요. 아까 25%라면서요. 맞죠? 자, 이유는 설명드리겠지만 암기해요. 뭐냐면 지금이야 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이 배당 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 옛적에 있죠. 1990년대 그때는 여러분 이게 사업소득이었대요. 사업소득이었던 시절이 있었던데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그럼 사업소득은 여러분들 우리가 분리과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사업소득 분리과세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첫째 날에? 믿을게요. 사업소득이었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잔재가 남아있어서 25% 원천징수 되고 사업소득의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5월달에 신고도 하고 물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 빼줘요. 다시 남기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분리과세 여기 동그라미 1번인데요. 그 비실명 이자 배당 있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차명계좌 되기 싫어하거든요. 알죠? 금융실명법에 위배가 돼요. 아시죠? 그래서 차명계좌니까 원칙은 가장 높은 세율로 뜯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45%가 최고잖아요, 지금. 근데 그 세법 만드신 분이 잠좀 주무셨나봐. 맞죠? 안 바꿨어요. 옛날에 21년도에는 42%가 최고 세율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연도에 바뀔 거야, 아마. 자꾸 안 바꾸더라고. 42%.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도 어저께 그 세법 개정된 거 보셨어요? 뉴스 안 보셨구나. 그래서 소득세 줄여준다고. 계산해보니까 되게 한 4만 원 줄였어. 그래서 한간에는 그 어디 법인세랑 엄청나게 그 누구지 부자를 가면 무지하게 해줬잖아요 이번에. 맞죠? 그래서 달래는 용도로 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얘네들 조금 줄여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과표가 뭔가 이렇게 높을 줄 알았더니 4,600에서 이제 5천만 원 개정되고. 그래서 연봉이 3,600이면 세금이 한 10만 원 준대요. 네, 그렇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죠? 그걸 외워야 돼, 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일반적이면 금융소득은 14%가 원천징수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공제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기본세율은 그냥 누진세율로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는 우리 이미 했죠? 뭐요? 2천만 원 이하면 분리,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 하지 않았나? 우리 분리과세 해, 여러분들. 우리 분리과세에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쳐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라 했는데 일주일 지났다고 이러실 거예요. 되시겠죠? 좀만 참아 여러분들 쉬는 시간 잘 조절해 드릴게요.